안녕하십니까. 2024 생활과 윤리 수능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해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는지 일단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등급컷을 보면요. 1등급이 50점이에요. 이런 경우가 이제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1등급이 50점인 경우는 거의 한 2년 만인가? 그 정도인데 2019 때 한 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50점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물수능 아니었냐. 이번 6급형에는 그렇게 어렵게 냈으면서 50점으로 왜 그렇게 냈냐라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건 문제는 쉽게 출제되었다라고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설을 많이 공부한 학생들은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기출로만 공부한 학생들은요 이제 좀 만점을 받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해설을 진행하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평이했고요. 그리고 생활과 윤리를 보는 만점자들이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설을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1번은 그냥 빨리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무조건 윤리학의 구분이 나오죠. 우리 윤리학 세 가지, 규범윤리랑 메타윤리랑 기술윤리, 그렇게 세 가지. 이제 2점짜리로 나왔는데 읽어보게요. 자,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탐구해야 하고, 자, 그냥 규범이라고 나왔죠. 이건 규범윤리예요. 마땅히 해야 할 행위에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원리를 제시하고 이론을 제시하는 이론, 이거는 뭐죠? 그냥 말 그대로 이론 규범이죠. 이거는 이론 규범. 자, 이론 규범. 근데 이론 규범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실천윤리랑 막 구분해야 되는 문제 그런 걸 많이 접했을 건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3점짜리로 출제가 되고요. 근데 2점짜리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론 규범만 아마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자, 나를 일단 읽어볼게요. 윤리학은 규범적 속성에 존재론적, 인신론적 지위를 탐구하고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며 도덕적 추론 규칙을 검토해야 되는데 주력해야 된다. 자, 일단 윤리학은 규범적 속성. 그러니까 윤리학이 되게 규범인데 규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속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논제에 대해서 윤리학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착하다, 나쁘다, 칭찬받을 만하다, 선과 악 그렇게 많이 대립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 속성이에요. 즉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 가치 판단 그러니까 만약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존재하냐? 옳고 그름이라는 게 되게 존재하냐? 옳고 그름이라는 게 인식할 수 있냐? 그걸 의심하는 자들. 이거 누구죠? 메타윤리죠. 메타윤리.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요거를 이제 요것만 봐도 이제 메타윤리라고 알 수 있었겠죠. 그리고 용어를 보고 언어를 분석하고 그리고 추론의 규칙. 이게 너가 그렇게 판단하는 과정이 그 맞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메타윤리죠. 그래서 이론 규범과 메타윤리가 출제가 되었고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게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편적 원리. 이게 이론 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쉽죠? 이거는 쉬웠다고 볼 수 있고요. 2번 도덕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인과관계, 어떤 현상을 원인과 결과 그거로만 판단하는 애들은 기술윤리죠. 이거 기술윤리죠. 그리고요 이론 규범은 가치 중립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치 함축이에요. 이론 규범 그냥 규범윤리는 가치 함축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죠? 메타윤리는요? 메타윤리는 규범의 그 전제들을 가치 중립적으로 봅니다. 요거는 이제 내신하는 학생들이라면 이거 꼭 알아야 되죠. 그쵸? 자, 그리고 기술윤리는 가치 중립.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3번 학제적 연구 방법으로 실생활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자, 우리 학제적 연구 기억나죠? 그쵸? 학제. 학문과 학문끼리의 관계를 학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는 우리 실천윤리잖아요. 실천윤리. 실천규범. 그러니까 이건 나가 아니죠. 4번 각 사회의 다양한 도덕적 관습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어떤 사회의 현상, 관습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그냥 쓰는 거, 그거는 우리 기술 윤리잖아요. 그쵸? 메타 윤리가 아닙니다. 그건. 자, 5번.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 우리 이 추론을 분석하는 거는 이제 우리 나왔잖아요. 용어, 언어, 추론. 나죠? 이거 가가 아니죠, 그렇죠? 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가볍게 넘어가시고, 아이고. 자, 2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사상가를 찾아야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자, 쾌락이 똑같대요. 질적으로. 근데 양적으로 측정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유명한 벤담이죠. 벤담. 우리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자. 양적 공리주의죠. 그쵸? 자, 쾌락의 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강도와 지속성 등 6가지 기준 외에 쾌락과 고통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를 참작해야 된다. 요거 6가지 플러스 하나, 이거 7가지죠? 우리 쾌락과 고통을 계산하는 기준 7가지 제시한 사람 벤담이고요. 그 7가지가 되게 유명한데 이거를 막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일단 강도랑 지속성이 나왔죠. 강도는 얼마나 그 밀도 있게 쾌락이 측정이 될 수 있는가. 지속성은 얼마나 쾌락이 오래 가는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강도, 지속성, 또 어떤 게 있냐면 얼마나 쾌락을 낳았는가. 그 다산성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쾌락이 순수하게 쾌락만 낳는가. 고통 빼고 쾌락만 있는가. 순수성이에요. 그건 순수성. 그리고 얼마나 쾌락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가.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얼마나 그 주변에서 쾌락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주변에서 쾌락을 얻을 수 있는가, 뭐 그렇게 보면 돼요. 그 근접성이에요. 이렇게 6가지랑 이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를 여기는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위. 그래서 만약에 내신으로 이 문제를 냈을 때 요거를 밑줄 그어서 요거 쾌락 기준의 그 계산 뭐냐? 물어보면 범위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범위. 그래서 7가지를 제시를 하죠. 문제 상황. 부모님께 용돈을 받은 학생 A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 하고 제 초등학교 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용돈으로 맨날 게임 아이템 구매하거든요. 그쵸? 이때 구호단체에서 온 기부 권고 문자를 보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대신 기부를 해야 할 겁니다. 진짜 이거 제 얘기예요. 이거 진짜 제가 광고를 보고 나서 기부를 했거든요. 기부를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 사시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제 기부를 했는데 제 딱 문제 상황이 제 이야기 같습니다. 일단은 볼게요. 이 벤담의 입장에서 얘한테 제시할 조언, 이 입장을 그냥 고르면 돼요. 1번, 기부 행위가 자연법의 제1원리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보세요. 자연법의 제1원리는요, 이거는 우리 자연법 사상에서 얘기하는 말이죠. 이거는 자연법 사상이에요. 이거는 공리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법의 제1원리가 뭡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그 내용이죠. 1번은 틀렸어요. 2번, 선의지에서 비롯된 기부 행위여야 도덕적 행위임을 명심하세요. 이거는 뭐 유명한 칸트죠. 이건 칸트입니다. 선의지 하면 칸트죠. 3번, 유덕한 행위자가 할 만한 것. 덕스러운 사람이 할 만한 것을 해라.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해라. 이거는 덕윤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덕윤리. 4번, 기부 행위가 산출할 쾌락의 양을 쾌락 계산법. 요거 7가지 요거죠. 요거에 따라 계산하세요. 요게 이제 벤담이죠. 예, 정답이 4번이고
요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5번. 쾌락이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는 우리 밀이죠. 그쵸? 밀. 이거는 밀입니다. 벤담은요.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죠. 그쵸? 이렇게 하면은 뭐 2번도 그렇게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상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언의 합리성은 근거 제시 가능성이 있다. 아, 내가 발언할 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를 딱 제시를 하고 내 주장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쌤이 이제 교대를 나왔는데 교생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 단원이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말해요라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근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말할 때도 되게 근거 중요하죠. 또한 담론 참여자가 지닌 태도의 합리성은, 그러니까 태도 뭘 가져야 되냐? 자신을 비판에 노출해야 된대. 아, 내 의견이 이렇게 까여질 수 있음을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필요시 논증에 적절히 참여하려는 자세에 있다. 이러한 비판 가능성으로 인해 합리적 발언은 개선될 수 있다. 그쵸? 내가 한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1번.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자세로 되어야 된다. 그냥 이 말 아닙니까? 이거 1번이죠. 그쵸? 오류 가능성.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이거 어렵지 않았어요. 2번.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에 비판적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비판의 가능성을 그냥 인정을 하는데 왜 비판을 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난 이런 거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 담론 참여자는 합의한 결론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미 합의한 거에 대해서 너 그거 이제 말하지 마. 그게 아니라 다시 의견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되게 윤리적으로 그냥 판단하시면 되고요. 4번. 담론 참여자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발언의 기회를 제한해야 된다. 일단 요 사람을 설명 안 했네요. 이 사람은 하버마스예요. 제가 그냥 비문학 독해로 풀었는데 이 사람 하버마스예요. 죄송합니다. 자, 담론 참여자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발언의 기회를 제한해야 된다. 이거 기준이 틀렸어요. 전문성을 기준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문가의 그 전문성을 기준으로 너는 말하면 안 돼. 너는 말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5번. 담론 참여자의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준칙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준칙이 뭐냐면은 내가 세운 규칙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주장할 수 있죠. 그게 내 의견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푸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이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아마 쉽게 풀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3단 논법 문제인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주장을 나와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거 기억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기출을 많이 공부했던 학생은 반론 딱 체크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 처음 본 학생들은 이거 못 봐서 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주장을 볼게요. 인간 배아 복제는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해 인간 배아를 파괴하여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이렇게 나의 3단 논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3단 논법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3단 논법이죠. 3가지. 뭐가 있냐?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는 3단 논법 하는 방법입니다. 3단 논법. 대전제를 다른 말로 도덕 원리라고 해요. 토전제를 다른 말로 사실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죠. 내가 판단한 거. 결론. 그래서 이렇게 해라. 도덕 판단. 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대전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과외 학생한테 외우라고 시켰어요. 이거는 P는 Q라고 이렇게 외우면 돼요. 대전제는 P는 Q고요. 소전제는 R은 P. 결론은 R은 Q입니다. 이게 연역적 추론 과정이라고는 하는데 이거를 외우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대전제는 P는 Q고요. 소전제가 R은 P고요. 결론이 R은 Q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게 P고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게 Q예요. 그쵸? 이거 결론 볼까요?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배아복제는 그러니까 배아복제는 이게 R이고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게 Q예요. 그래서 Q가 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기억을 우리가 적을 수가 있겠죠. 기억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R이 이거죠.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배아복제는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배아복제는 복제는 이게 R이죠. 그럼 P가 뭐였어요? P가 이거죠.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이거 내신으로 냈을 때도요. 이거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요거 쓰라는 문제도 나오기는 했었어요. 이거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면 기억에 대한 반론이면은 이걸 까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 배아복제를 파괴하는 배아복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아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해하지 않아 이걸 까면 되죠. 보면 1번 인간 배아복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2번 인간은 인간 배아와 유전적 특징이 다르지 않다. 이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은 인간과 배아가 똑같다는 거잖아. 그럼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이거 반론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3번 인간종의 구성원들 중에는 인간 배아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야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하겠죠. 그렇죠? 4번 인간 배아가 인간이 되는 과정은 끊임없이 연속적이다. 이게 연속. 그러니까 인간이 자랄 때 배아도 같이 포함시켜서 자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 가해 주장에 해당되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배아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틀린 거예요. 5번이에요. 정답이. 왜? 생명권 왜 침해하지 않는데 배아는 단순한 세포덩어리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할 말이 되는 거겠죠.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 토론의 핵심 쟁점 같은 경우는 이거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갑과 을이 나오는데 얘네 둘의 대답이 갈리면 돼요. 갈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선지를 보면 일단 지문에 갑을 자신의 주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쟁점은 이 선지에 대해서 고르는 건데 이게 질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갑과 을이 서로 나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뉘게 되면 그걸 고르면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갑, 사회에서 SNS를 통한 광고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를 통한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갑은 뭐 SNS의 광고를 되게 싫어하나 봐요. 규제를 하니까. 왜 싫어해? 허위 과장 광고 때문에. 그쵸? 을, 동의하죠. 규제해야 된다. 하지만 SNS를 통한 광고는 사회적 기업이 제작한 제품에 대한 윤리적 소비를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SNS를 통한 광고가 이 사회적 기업이 제작한 제품 거기서 사람들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서 윤리적 소비를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허위 과장 광고가 사람들의 비판적 의식을 돋우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허용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허용, 얘는 허용이고 얘는 규제입니다. 갑, 아니야. SNS 광고는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기도 해. 근데 이거 인정을 하네요. 그쵸?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허위 과장 광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그래서
아까는 규제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예 전면 금지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쵸? 아니야. SNS 광고를 허용하되 적극적으로 그래도 단속은 해야지. 수단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문제 내려가면 돼요. 1번. SNS를 통한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자, 일단 갑과 을의 대답을 먼저 볼게요. 당연히 갑은 규제하고 을도 규제를 해야 되죠. 그쵸? 을도 여기 단속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핵심 쟁점은 제가 이렇게 OX로 갈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2번, SNS를 통한 광고는 모두 금지되어야 하는가? 일단 갑은 여기 전면 금지라며. 그러니까 맞아. 근데 을은 금지되면 안 된다며. 2번이네. 이게 핵심 쟁점이었고, 3번 SNS를 통한 광고는 윤리적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갑도 얘기하고 을도 얘기하죠. 4번 SNS는 기업의 광고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는가? 일단 당연히 안 되겠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겠지. 왜냐면 얘네가 SNS가 오직 광고로만 이용되어야 되냐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5번 SNS는 허위 과장 광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가? 당연히 둘 다 악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핵심 쟁점은 모두 금지시켜야 되냐 이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습하면은 실력이 늘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 6번. 이제 드디어 좀 생윤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윤리다운 문제. 자, 6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람의 본성이 어찌 인의의 마음이 없겠는가. 이 한자 나왔는데 이 한자가 이제 생활과 윤리 공부하시면서 외우기 싫어하시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거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인의입니다. 인의해제할 때 그 인의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어찌 인의의 마음이 없겠는가? 있다. 서리법이죠. 이거 주로 고대 사람들은 서리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단 그런데도 그 양심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마치 도끼로 산의 나무를 아침마다 베는 것처럼 스스로 양심의 싹을 자르기 때문이야. 양심을 보존하지 못하면 금수가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너가 양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왜냐면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잃어버린 거의 전제는 원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너는 원래 있었어. 근데 너는 네가 도끼로 마치 이렇게 싹을 자르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원래 뿌리가 있는데 뿌리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죠. 그게 양심이에요. 여기서는 양심. 뿌리를 자르진 않아. 그러니까 계속 나긴 해. 근데 너는 이제 나무를 베는 것처럼 그렇게 싹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맹자, 이거 유교죠. 사람의 마음에 인의예지가 담겨있다라고 하는 유교의 이 사람은 맹자입니다. 왜냐하면 성선설을 이렇게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은 맹자예요. 그쵸? 공자는 대놓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은 마치 사람이 나무를 심어 물을 때마다 맞춰주고 온도를 유지해주면 이 인연으로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다. 인연 생기설. 이러한 얽매임에 집착하면 애욕과 이거 안 좋은 거죠. 함께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것도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되게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집착하면 애욕, 어떤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죠. 불교의 석가모니입니다. 1번 갑. 나쁜 환경에 처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본성을 잃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유교는요,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해요. 오히려 나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양심을 드러내어서 착한 행동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 그게 되게 더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반드시 잃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와도 그거를 그 상황 속에서 더 이겨내는 자가 더 가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유교가 되게 따뜻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번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수양이 가능하다. 이거 많이 출제되었죠. 그쵸? 이거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수양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 선우가 바뀌었죠. 이거는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자기 수양을 한 후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숙이 아닌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나를 수양하고 타인을 편안하게 하라. 이게 수기 아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다. 내가 먼저 수양을 해야 타인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후회가 틀렸어요. 자, 3번. 탐욕, 이제 불교로 넘어갑니다. 탐욕으로 생긴 번뇌는 깨달음을 얻더라도 소멸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탐욕으로 생긴 번뇌가 이제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깨달음을 통해서 소멸될 수 있어요. 깨달음을 통해 소멸될 수 있다라고 바꿔야 돼요. 그냥 그게 불교의 주장입니다. 4번.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만물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 이게 이제 불교의 그 주장인데요. 나와 너가 둘이 아니야. 하나야. 자타불이죠, 이게. 자타불이. 이게 이제 자타불이라는 말이에요. 나와 너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사랑이 생긴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자비죠. 자비라는 게 이게 이 비라는 글자가 이게 슬플 비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슬픈 마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슬픈 마음. 이게 이제 불교에서 강조하는 건데 왜 슬프냐면은 인간이 어쨌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너도 고통, 나도 고통, 나도 슬퍼 이런 겁니까? 자비죠. 그쵸? 4번이고요. 5번. 인륜의 규범에서 벗어나야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거 일단 유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유교는 무조건 인륜을 중시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불교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유교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7번. 7번이 사회계약설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볼게요. 자, 가의 사상가의 갑을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갑 볼게요. 만이는 서로 늑대처럼 싸우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 상태인데 싸운대, 늑대처럼 상호 계약을 맺어서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해야 한다. 자연 상태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다. 누구죠? 홉스죠? 이거는 홉스밖에 낼 수가 없고요. 전쟁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해야 된다. 이것도 홉스밖에 없어요. 하나의 인격, 이 인격이 뭐냐면 그 주권자예요. 주권자. 즉 군주입니다. 홉스 입장에서 주권자는 군주예요. 그쵸? 이 인격을 지닌 통치자, 군주는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왜냐면 절대 권력을 지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홉스밖에 없죠. 그쵸? 자, 을 보겠습니다. 절대 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는 식의 합의는, 그러니까 뭔가 절대 권력? 아까 홉스에서 절대 권력이라는 어떤 생각이 나왔는데 그걸 까죠. 그쵸? 절대 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는 식의 합의는 여우나 스컹크를 피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데 만족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왜 절대 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아? 얘가 만약에 잘못을 저지르면은 너는 그 걔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안 물으면 너는 그냥 사자한테 잡아먹히는데 그냥 만족하는 것과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통치자가 시민의 생명, 자유 및 자산을 보존하지 못할 때 시민은 통치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 저항을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은 로크죠. 그렇죠? 저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로크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통치자가 여기 자산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자산이 자연 상태에서부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크는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갑과 을의 입장을 여기 보고요. 일단은 A는 여기 갑은 5고 얘는 을은 X로 가야 되고 B는 갑이 5여야 되고 C는 을이 5여야 되죠. 기억 보겠습니다.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가능한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홉스는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홉스는 이 군주가 사회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회계약의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자는 일단 홉스 입장에서는
그 군주잖아요. 그러니까 군주가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애초에 그냥 성립될 수 없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 없어요. 홉스는요. 왜냐하면 사회계약설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회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반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애초에 될 수 없어서 이게 틀렸습니다. 왜냐면 갑이 5여야 되니까. 을은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위반할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저항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판단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홉스를 겨냥한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 B. 이거는 이제 홉스만 보면 돼. 홉스. 국가는 신의 계약으로 탄생한 자연적 인격인가? 이 신의 계약이 뭐냐면은 그 주권자를 누구로 세울까? 라는 그 믿음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믿을 신자거든요. 이게 어떤 누구를 하나의 인격으로 세울까? 그거를 정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적 인격이 아니죠. 사람들끼리 간의 계약을 오간 인위적 인격입니다. 요거는 그 갑의 입장이 될 수 없죠. 왜냐? 이거 자연적 인격이 아니라 인위적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이 둘 다 아니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일단 디귿 볼게요. 국가가 부재하는 곳에서는 즉 자연 상태죠. 이게 자연 상태예요.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하는가? 네, 맞습니다. 이거 5고요. 그 갑은 즉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로크는 소유권을 인정하죠. 로크는 소유권 인정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냥 홉스만 보면 돼서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사회 상태가 뭐냐면 국가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소유권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있어요. 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도 재산에 포함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회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렇게 보장하는 걸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맞고. 리을.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단지 신탁된 권력만 주어지는가? 이거 맞아요. 신탁된 것만 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주어지면 일반 의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신탁이기 때문에, 일반 의지 행위에서 벗어나는 신탁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탁된 권력만 주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로크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죠. 그 로크는 신탁, 즉 맡긴다는 건데 권력 분립을 주장하잖아요. 이권 분립이죠. 이권 분립. 이권이라는 게 이제 두 개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분리되어 있냐면 입법부랑 그 행정부, 이거 두 개가 분리되어 있죠. 입법부는 입법권에만, 행정부는 행정권에만 집중하라는 게 이제 로크의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탁된 권리만 주어지는 거예요. 분립을 시켰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넘어가서 8번. 아니, 이 문제가 아까 2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번 수능은 되게 문제 형태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자, 사상 가볼게요.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것은 건강을 해치지만 적당한 운동이나 식사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하게 행동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므로 중용을 지키는 것. 중용이라는 게 이제 마땅할 때에 마땅히 행동하는 거. 그게 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끼빠빠? 뭐 어떨 때는 하지 말고 어쩔 때는 하고, 그거를 이제 상황 속에서 잘 판단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유덕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게다가 중용이란 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죠.
학생 A는 급식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올 때는 폭식을 하고 좋아하지 않은 음식이 나올 때는 거의 먹지 않고 버린다. 제 학창 시절을 자꾸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 A는 자신의 건강과 올바른 생활 태도에 대한 식습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서 판단을 하라는 거, 그거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1번 먹는 행위와 좋은 품성의 형성은 서로 무관하지 않죠. 당연하죠. 먹는 행위를 이제 품성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2번 먹는 것은 본능이므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통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절제를 통해서. 절제도 하나의 덕이거든요. 네, 중용의 덕이에요. 절제도.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죠. 3번 먹을 때 이성이 아닌 감정의 명령에 따라하면 고려하세요? 아니,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성을 되게 중시하는 학자예요. 왜냐면 인간이 가진 고유의 기능을 이성이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 이성을 통해서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덕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니 틀렸죠. 그리고 감정의 명령이라는 표현도 좀 어울리잖아요. 그냥 이성에 따라야 함을 고려하세요라고 바꾸면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칸트에서 말하는 이성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얘는 그러니까 품성, 덕이 무엇인지 아는 걸 결국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칸트 같은 경우는 정언 명령을 따르는 행위를 이성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 개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한 이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먹는 즐거움을 느낄 때에도 절제의 덕이 필요하면 고려하세요. 이게 정답이네요. 4번이죠. 절제. 이게 중용의 덕 중 하나죠. 그렇죠? 마땅할 때 마땅한 방식으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5번 먹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행위에 불가함을 고려하세요. 불가함이 아니라 욕망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는 행위를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행위를 습관화하고 계속 덕을 기를 수 있게 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욕망을 채우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이게 이제 오답률 1위인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기출이나 기존의 비문학 독해식으로 풀었으면 조금 맞추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법 자체를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한 체제를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지예요. 법 자체는 만약에 부정의하면 그걸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 법을 만드는 우리 민주적인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거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게 이따 선지로 나오죠. 시민불복종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에게 그들의 행위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를 숙고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요거 이제 수능 완성에 있는 표현인데, 숙고를 강요한다. 요거 이제 맞는 표현이에요. 요거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강요라는 표현이 맞게 나중에 선지로 아마 나올 거예요. 이거 제가 조금 예상을 하는데, 숙고를 강요한다. 뭔가 강요한다라고 하면 틀린 것 같지만 이거 롤스인데요. 일단 딱 봐도 롤스죠. 공통된 정의감. 이게 강요라는 표현을 쓰면은 뭔가 틀린 것 같지만 롤스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숙고를 강요한다. 이거 좀 외워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시민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양심적인 행위이다. 맞죠? 공통된 정의감이 다수자의 정의감인데 그게 시민불복종의 근거죠. 그걸 나타내는 양심. 근데 양심에 대한 행위죠. 그쵸? 이거 맞죠? 기억은 맞다고 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니은과 디귿이 새로운 선지였는데 이걸 잘 판단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다라고 했는데, 정치적 행위는 맞거든요. 근데 법의 경계선 내가 아니에요.
법의 경계선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왜? 선생님 왜요? 아까 법에 대한 충실성 한계 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네라고 하면 틀려요? 이거 다르죠? 법에 대한 충실성 한계랑 법의 경계선은 다르죠. 두 개 차이점. 법에 대한 충실성 이거랑 법의 경계선은 다르죠. 여기는 두 개 다르죠. 첫 번째 법에 대한 충실성은 내가 법을 지킴으로써 이 체제가 파멸될까? 그거를 고려하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충실성은 체제에 대한 얘기고요. 법의 경계는 법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이 법을 사실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 아닙니까? 그쵸? 얘는 위법행위잖아. 법을 어기는 행위인데 그게 왜 법의 경계선 내에서 이루어져? 법의 경계선 내면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경계선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차이점을 다른 걸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귿. 부정의한 법의 변혁은 시민불복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아니요. 시민불복종의 목적입니다. 이다. 라고 바꾸면 돼요. 법을 변혁하는 게 시민불복종의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 문제도.